전 키토 기반의 식단을 하고 있지만 사실 매 끼니마다 가장 신경 쓰는 영양소는 단백질입니다. 제가 키토 기반의 식단을 하면서 지방이 아닌 단백질을 강조해서 의아해 하실 분도 계실 텐데요. 감량을 할 때 체지방과 근육이 동시에 빠지는 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 누구도 탄력 없는 몸에 기운 없고 대사 떨어져서 요요가 오는 악순환에 빠지고 싶진 않겠죠. 근육은 최대한 지키면서 지방만 빼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입니다.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핵심적인 영양소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실제로 식단에서 칼로리를 줄이지 않고 단백질 섭취 비율만 늘려도 살이 빠질 수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미국 식생활 지침에서도 단백질 섭취 권장량이 상향 조정되면서 이런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이런 시대적 흐름에서 주목받고 있는 인물 중 한 명이 바로 가브리엘 라이언 박사입니다. 그녀는 약 10년 전부터 근육 중심 의학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 근육과 단백질이 우리 건강에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녀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면서 왜 단백질을 식단의 중심에 둬야 하는지, 그리고 이 이론을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베티의 체성분과 뇌 기능을 관찰했는데 마치 알츠하이머 초기의 뇌처럼 보였고, 제가 주말에 요양원 치매병동을 돌며 보던 환자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녀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10kg을 빼고 싶어서 더 많이 움직이고 덜 먹었지만 그 과정에서 신진대사와 근육이 파괴되고 뇌까지 손상되었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단백질이나 근력 운동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누군가 나서서 그녀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했더라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깨달음을 얻게 된 순간이 있었는데, 제 환자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니 체지방이나 과체중, 비만이 아니라 근육이 건강하지 않거나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건강을 진정으로 생각하고 사람들을 위해 옳은 일을 하려면 대화의 방향을 바꿔 올바른 질문을 던져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근육 중심 의학이라는 개념이 탄생했고, 저는 그 분야에 매료되어 연구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중요한 것을 위해 싸울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무엇을 위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지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바로 근육 중심 의학, 근육을 건강의 정점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 싸우든 건강한 근육이 많을수록 강해지고 에너지가 넘치며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근육은 장수의 핵심 기관입니다. 베티의 사연에서 보셨듯이 현대인들은 다이어트를 할 때 언제나 지방을 빼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라이언 박사는 우리가 완전히 잘못된 적과 싸우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우리는 흔히 지방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체지방 증가는 건강하지 못한 골격근으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스모 선수입니다. 현역 스모 선수는 BMI 상으로는 고도 비만에 속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그들의 인슐린 저항성, 공복 혈당, 중성지방 등 대사지표는 비교적 건강한 양상을 보입니다. 라이언 박사도 처음에는 비만과 건강이 공존할 수 없다고 믿었지만 근육을 잘 관리한다면 지방이 많아도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은퇴한 스모 선수는 평균 기대 수명이 일본 남성보다 짧고 고혈압, 관상동맥 질환, 제2형 당뇨병, 관절 질환의 유병률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근육을 강조하는 라이언 박사의 주장을 지방은 아무 문제 없다는 식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지방이 문제냐, 근육이 문제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둘 다 문제가 될 수 있죠. 다만 우리가 비만이라는 문제를 바라볼 때 지방보다는 근육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해왔다는 게 핵심입니다. 실제로 지방연소에만 치중하는 전략, 즉 적게 먹고 유산소 운동만 고집하는 건 내 몸을 지켜주던 근육까지 깎아먹는 행위입니다. 결국 다이어트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죠. 그렇다면 근육은 대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길래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걸까요? 그녀는 근육이 단순히 힘을 쓰거나 몸을 보기 좋게 만들어주는 도구가 아니라 인체의 대사를 좌우하는 핵심 장기라고 말합니다. 예일대학교의 한 연구에서는 비만 문제가 전혀 없고 건강해 보이는 18세 학생에게서 인슐린 저항성을 발견했습니다. 즉, 인슐린 저항성과 같은 대사질환은 우리가 복부에 지방이 끼는 걸 눈으로 확인하기 수십 년 전부터 골격근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다는 겁니다. 당뇨병, 비만, 심혈관 질환, 알츠하이머병 같은 질병들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 비슷한 대사질환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쉽게 말해 포도당 조절장애, 즉 비정상적인 혈당, 중성지방 수치 상승, 높은 인슐린 수치 등이 원인입니다. 이러한 대사증후군은 사실 지방 때문이 아니라 근육의 기능장애로 인해 발생합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시작되는 1차적인 장소이자 가장 거대한 대사처리 기관입니다. 근육을 여행 가방이라고 생각해보세요. 2박 3일짜리 여행을 가는데 2주일치 짐을 싸는 건 어리석은 일이죠. 가방을 비우지 않고 짐을 쑤셔넣기만 하면 결국 모든 게 쏟아져 나오잖아요.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방을 비우려면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탄수화물을 섭취했을 때 뱃살이 아니라 근육의 여유 공간에 저장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포도당은 갈 곳이 없어 결국 혈류로 다시 흘러가고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합니다. 근육이 노폐물과 잉여 칼로리를 태우는 소각장 역할을 한다는 건 이미 여러 매체에서 소개한 내용이죠.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근육의 놀라운 역할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녀는 골격근이 일종의 내분비 기관으로서 몸속 내부 장기들과 다양한 상호작용을 한다고 말합니다. 골격근을 수축할 때 근육은 마이오카인이라고 불리는 수천 가지 다양한 호르몬을 혈류로 방출합니다. 이것들은 마치 갑상선 호르몬처럼 신체 전체를 순환하며 면역력을 강화하거나 염증을 조절합니다. 심지어 뇌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근육이 수축할 때 분비되는 특정 마이오카인, 예를 들어 BDNF를 증가시켜 인지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근육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이 강력한 화학물질들을 분비해 인체의 장기 시스템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근육이 수축할 때 혈류로 방출되는 마이오카인은 수천 가지에 이르며 저마다 다른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이 마이오카인들을 유의미한 방식으로 측정할 만큼 정교하지 못하고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마이오카인과 근육의 내분비 기능은 현재 의학계에서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아직 밝혀내야 할 부분이 많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근육은 몸을 움직이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대사 환경을 조절하는 중요한 장기라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근육은 우리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녀의 주장대로 근육을 장기에 포함시킨다면 우리 몸에서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기관은 근육이 거의 유일합니다. 간이 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서 간을 단련시킬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근육은 우리가 얼마든지 관리하고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근육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라이언 박사는 근력 운동과 단백질 섭취를 강조합니다. 특히 이 둘은 절대 분리될 수 없는 짝이며 함께 했을 때 비로소 큰 시너지가 나타난다고 강조합니다. 그녀의 멘토인 도널드 레이먼 박사가 주도한 2005년 한 연구에서는 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고단백 식이요법이 일반 식단보다 체지방 감량과 근육 보존 측면에서 모두 더 뛰어난 결과를 보였습니다. 먼저 근력 운동에 관해 그녀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소파에 앉아 단백질만 먹는다고 근육이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근육 자극, 대사적 스트레스, 그리고 근육을 만드는 연료인 식이단백질이 모두 필요합니다. 폐경기가 되면 호르몬 변화로 인해 에너지가 부족해지고 수면장애가 생기고 회복 속도가 느려질 수 있죠. 즉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더 어려워질 수 있지만 근력 운동은 나이와 상관없이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연구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운동으로 유의미한 근비대를 보인 최고령자는 89세였습니다. 근력 운동에 효과가 없는 인구 집단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항상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다라고 말하죠. 너무 늦은 때는 없어요. 이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고 우리 모두가 해낼 수 있어요. 꼭 헬스장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맨몸 운동이나 저항밴드를 이용할 수 있고 무거운 배낭을 메고 집안을 돌아다니거나 인터넷에서 소도구를 구입해 운동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근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생활 방식에 맞춰 꾸준히 하는 것, 그리고 조금씩 강도를 높이는 점진적 과부하 원칙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사람들을 지도해 왔는데 일주일에 이틀 제대로 운동을 하면 우리가 이야기한 근력 운동의 모든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근력 운동은 유산소 운동보다 진입장벽이 높긴 한 것 같아요. 걷기나 달리기도 자세가 중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일상에서 늘 하는 동작의 연장이잖아요. 근데 근력 운동은 왠지 어떤 도구가 필요할 것 같고 잘못하면 다칠 것 같고 그래서 제대로 배워서 해야만 할 것 같은 부담감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장벽을 깨부수고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시작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숨차고 땀 흘리는 유산소 운동에 비해 운동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잘 넘겨서 근력 운동이 생활 습관으로 자리 잡으면 여러분의 감량은 물론 노후 건강까지 책임질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저는 함께해요 운동 채널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중장년층이나 초보자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근력 운동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관심은 있는데 아직 시작 못하신 분들은 이 채널에서 저와 함께 운동해 보시죠. 자, 다음은 단백질인데요. 그녀는 운동만큼이나 단백질 섭취를 강조해 왔습니다. 구체적인 식단 가이드라인은 별도의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이 영상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단백질 섭취량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녀는 현재 의학계와 영양학계가 기준으로 삼는 단백질 권장량, 즉 체중 1kg당 0.8g이라는 수치는 인체에 최적화된 수치가 아니라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1일 권장 섭취량은 18세 이상, 50대, 60대, 80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30년 동안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최소 섭취량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핍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량일 뿐 최적의 양은 아닙니다. 1968년 이후로 이 수치는 아직도 업데이트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년 이상 동안 발표된 모든 데이터는 체중 1kg당 0.8g 섭취보다
1.2g을 먹었을 때 여러 면에서 더 나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일 권장 섭취량의 2배를 섭취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근육량 증가 및 유지, 제지방량 증가, 혈당 조절 개선, 중성지방 수치 개선 등이 나타납니다. 저는 52kg인데 120g 정도가 저에게는 딱입니다. 제 훈련량에 따라서는 200g을 넘긴 적도 있습니다. 권장 섭취량 지침에 따르면 저는 단백질을 45g 섭취해야만 합니다. 식이 단백질 45g으로 제가 삶의 질을 유지하고 건강한 체성분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표 체중 1kg당 2.2g을 권장합니다. 만약 현재 체중이 80kg인데 목표 체중이 68kg이라면 하루 목표 단백질 섭취량은 150g이 되어야 합니다. 이 정도의 양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단백질의 이점을 극대화하기에 충분합니다. 사람들은 그저 이게 내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올바른 식단일까? 라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몇 가지 기본적인 사항만 지키면 식단을 상당히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최적의 단백질 양과 총 칼로리 섭취량을 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키토제닉을 하든 카니보어를 하든 비건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이 목표를 채운 후에는 각자의 활동량, 체성분 목표, 인슐린 민감도, 탄수화물 소화 능력, 운동 여부 등을 고려하여 탄수화물이나 지방 섭취 비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몇 가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단백질 가이드라인은 현재 체중을 기준으로 하지만 그녀는 목표 체중을 기준으로 단백질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 비만도가 서로 다른 두 사람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가령 100kg인 A와 80kg인 B가 있다고 칩시다. A는 체지방률이 35%, B는 20%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 똑같이 체중 1kg당 2g의 단백질 섭취를 적용하면 A는 하루에 200g, B는 160g을 먹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A가 단지 몸에 지방이 더 많다는 이유만으로 단백질을 40g이나 더 먹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당연히 그럴 필요가 없죠. 단백질은 우리 몸의 제지방, 즉 근육과 뼈, 장기를 유지하는 데 활용되지 지방 조직을 유지하려고 먹는 건 아니니까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목표 체중이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녀는 이걸 ideal body weight, target body weight, goal weight 등으로 표현하는데요. 그러니까 라이언 박사는 각자의 목표에 따라 궁극적으로 도달하고 싶은 체중에 맞춰 단백질을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각자가 가진 목표 체중이 건강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요즘 젊은 여성들은 뼈마름을 추구하기도 하잖아요. 그건 라이언 박사가 추구하는 방향과는 정반대의 목표입니다. 근육 중심 의학이라는 철학을 고려하면 목표 체중은 골격과 대사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게 적절한 근육을 갖춘 체중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저는 현재 네이버 카페에서 키토 식단 챌린지를 진행하며 단백질 목표량을 안내해드리고 있는데요. 단백질 섭취의 기준이 되는 적정 체중을 심플하게 키-105로 계산하시라고 말씀드려요. 물론 의학적으로 더 세밀하고 복잡한 계산 방식들도 많고 저 역시 여러 번 테스트를 해봤지만 실생활에서 단백질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는 이 간단한 공식과 결과값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꼭 바로잡아야 할 고정관념이 하나 더 있는데요. 나이를 먹을수록 소화 기능이 떨어지니 소식해야 한다, 단백질을 줄여야 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라이언 박사는 이것이 완전히 잘못된 상식이라고 못 박습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아미노산을 감지하고 단백질을 합성하는 효율이 떨어집니다. 이걸 동화 저항성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근육 단백질 합성을 자극하는 방법은 운동과 식이요법 두 가지뿐입니다. 여기서 식이요법이란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려야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성장 호르몬, 인슐린 등 호르몬의 분비가 왕성해서 적은 단백질로도 근육이 쉽게 합성되지만 나이가 들면 호르몬이 감소합니다. 이 시기에 근육 단백질 합성 스위치를 켜기 위해서는 젊을 때보다 2배 이상의 단백질, 즉 한 끼당 40에서 50g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만약 당신이 갱년기 또는 폐경기를 겪고 있는 여성이거나 혹은 노년층이라면 단백질 섭취를 최적화할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이런 시기에는 활동량과 호르몬 변화 등으로 인해 체중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단백질을 주요 영양소로 활용하여 체성분 관리뿐 아니라 포만감 유지, 그리고 근육량 유지를 우선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제가 올해 초부터 진행하고 있는 한 끼 키토 챌린지에서도 단백질 섭취를 가장 강조하고 있는데요. 저는 회원분들께 적정 체중 1kg당 1.5g의 단백질 섭취를 목표량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라이언 박사가 권장하는 2.2g에 비하면 훨씬 낮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회원분들은 이 정도의 단백질 섭취량을 맞추기도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참여자 대부분이 감량을 목표로 하지만 오히려 먹는 걸 버거워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평소에 단백질을 얼마나 적게 먹어왔는지를 보여주는 반증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식단이든 운동이든 항상 점진적인 접근을 강조합니다. 몸이 적응할 수 있게 충분한 시간을 주자는 건데요. 단백질 섭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한 방송에서 이탈리아 사람들이 피자를 먹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건 미국에서 스테이크 1인분 양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분명 다른 나라 사람보다 라면이나 밥을 훨씬 잘 먹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먹어오던 익숙한 음식이니까요. 장내 환경부터 소화 효소까지 이미 그 음식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뜻이겠죠? 같은 맥락으로 올림픽 기간에 선수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가 맥도날드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야 하는 올림픽 선수들이 왜 패스트푸드를 찾을까요? 그 이유는 낯선 현지 음식을 먹고 탈이 나는 리스크를 감수하기보다 내가 먹어본 음식, 즉 맥도날드 같이 전 세계 어디에서나 익숙한 맛과 영양 성분을 가진 음식이 더 안전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이 좋다고 해서 섭취량을 급격히 늘리면 안 됩니다. 하루에 50g의 단백질을 먹다가 갑자기 100g을 먹는다고 단백질에 막 마법 같은 효과가 곧바로 나타나고 막 이러진 않아요. 오히려 속이 부대끼고 심한 포만감 때문에 식단 자체에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적정 체중 1kg당 1.5g을 좋은 시작점으로 봅니다.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몸을 적응시키고 필요한 만큼 섭취량을 늘려나가면 되겠죠. 전 올해 초부터 보디빌딩 대회 출전을 목표로 다이어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평소보다 운동량이 많아져서 단백질을 체중 1kg당 2g으로 늘렸어요. 10kg 정도의 큰 폭의 감량을 할 예정이고 평소에 하지 않던 유산소 운동까지 추가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근손실도 감안하고 있었는데요. 약 5kg을 감량한 지금까지는 근손실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는 운동과 함께 단백질 섭취를 늘린 효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도 다이어트를 진행하실 때 지방 태우는 것에만 매몰되지 마세요. 그보다는 내 몸의 기초가 되는 근육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먼저 고민하셔야 합니다. 단백질을 우선으로 챙기는 키토 식단, 그 건강한 변화를 함께 하실 분은 저희 카페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 끼 키토 챌린지를 통해 같이 해봅시다. 이상한 다이어트였습니다.